교제했던 인연만큼은 세상에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첫눈에 운명의 상대라고 느낄 정도로 모든 걸 나누고 싶었던 사람,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 스스로 먼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는데도 제대로 추모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엔 발을 디딜 수 없었고 그 사람의 유품도 제대로 챙길 수 없었습니다. 외려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도둑 취급을 받아야 했죠.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두 사람이 동성이라는 사실. 김우진 씨는 2년간 함께 살았던 연인을 자살로 잃었습니다. 짜파게티를 해달라고 조르면서 자신이 사오겠다고 나간 길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가 그 사람에게 한 마지막 말은 나는 짜파게티 요리사라는 유명한 CF 문구였습니다. 그 사람의 행방을 알려준 건 경찰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녘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강 어느 다리 위에서 그의 휴대폰과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그로부터 우진 씨의 시간은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시간은 무음 처리된 듯 적막했고 어떤 기간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진 씨는 수년간 자신을 놔버렸습니다. 시간이 무의미했고 그의 마음에도 죽음이 짙게 깔렸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애도할 공간은 좀처럼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애도할 기회마저 박탈당해야 하는 사람들, 성소수자입니다. 2년이나 함께 살았던 연인을 떠나보낸 김우진 씨가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김우진이란 이름은 가명입니다. 나이나 직업 같은 신상은 최대한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진도 얼굴이 상세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피하려고 합니다. 이 인터뷰로 혹시나 예상치 못한 비난이나 억측이 우진 씨에게 향하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기사를 보실 분들의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우진 씨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았던 2년 동안은 세상에서 어쨌든 가장 그를 잘 알았고 또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연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냥 영화가 상영되듯이 그렇게 장면들이 눈앞에서 지나갔어요. 제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뭐 유품을 확인하거나 CCTV를 확인해야 되는 순간에도 저는 현실감이 없었고 누가 그냥 봐주는 것 같았어요. 제 시야로.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도 있었나요? 그 이전에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태였어요, 연인은? 그 친구는 집안과 갈등이 매우 심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도 있었는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전망이 없다 아니면 불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하고도 많이 그런 생각을 나누었어요. 그 사람의 부모랑 굉장히 어떤 충돌, 언쟁이 있은 후였는데 바다에 들어간 적이 있었고 굉장히 거침이 없이 순식간에 저기 먼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놓고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따라 들어갔는데 제가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끌고 걔를 왔어요? 잡고 끌고 왔죠. 목을 매려고 한 적도 있었고 끈이 목에 걸려있던 상황에서 제가 잘랐어요, 끈을. 그리고 바로 응급 입원을 시키려고 119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 보냈고 야속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마술을 했어요. 로프 마술인데 매듭을 이렇게 짚고 짠 하면 매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여주면서 같이 놀았는데 그 로프, 그러니까
마술용이니까 비싸죠. 단단하고. 그걸 가지고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살리려고 음악을 찾고 책을 찾고 조금이나마 기분이 좋아지라고 좋은 얘기들을 해주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경찰에게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도 궁금해요. 법적인 관계가 동거인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저에게 조서를 쓰게 했고 CCTV를 보여주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코코아도 한 잔 타준 것 같아요. 놀라 보여서 경찰서에서 돌아와서 같이 살던 집에서 캐리어 하나에 짐을 마구 담았어요. 그의 가족들이 집으로 그러니까 경찰서 쪽으로 이제 오고 있다고 들었고 마주치기가 무서웠어요. 제가 잠들어서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도저히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어디로 가야만 했어요. 그때 일기장 한 권 생겼던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안에 말들, 이야기들, 할 말 이런 것도 많았고 글을 쓰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긴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레거시가 있다면, 유산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보관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저도 죽고 싶었던 날이 많고 그런 절망이나 우울감, 특히 이제 한국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막막함을 느꼈죠. 그래서 이해했어요. 왜 죽고 싶은지. 당시에는 몰랐지만 성소수자 중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그들이 자살을 결심하는 원인이 그냥 성소수자라서 이 단 하나는 아니겠지만 그게 하나의 큰 절망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A만 그랬던 건 아닌 거죠. 사랑한 사람을 이제 자살로 잃고 나면 수없이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재생하게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우진 씨는 어땠어요?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렇게 웃긴 말이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때 저녁약으로 수면제를 먹어서 조금 찾아다니다가 잠들었는데 그것도 후회되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면서 무슨 생각으로 나를 보고 손을 흔들고 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의 가족한테 연락 오는 것도 싫었고 그냥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바꿨고 사는 곳도 바꿨고 그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도망치고 싶어 했는데 그래도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카톡 대화 내역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몇 년간 보지 않았다가 보는데 죽기 바로 전이겠죠? 새벽에 보이스톡 그게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 나한테 저런데 내가 일어나 있었어야 되는데. 통상의 경우라면 유족하고 고인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공유할 수 있을 텐데 그 고인의 가족은 어땠나요? 마주친 적이 있나요? 그 이후에? 전화 와서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줬고요. 납골당에 내려가 주긴 했어요. 그래서 가서 향을 피우는 방법을 몰랐던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는 납골당에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납골당에 앞에 차를 세우고 카톡을 보여줬고요. 둘이 이제 연인이니까 섹슈얼한 대화를 나누거나 모든 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걸 제 눈앞에 화면을 들이밀더라고요. 무서웠죠. 제가 그 친구랑 나눴던 말들, 관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당황스러웠고 수치스러웠고 그냥 공포감,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동성 연인이 아니었더라도 내가 이런 일까지 당했을까?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지요. 그쪽 집에서는 동성애는 병이라고 하기도 했고 너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폐쇄병동에 집어넣을 거다 이런 말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고인에게. 네, 지금 와서 되돌아봤을 때 아주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로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착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좋은 뭐가 문제일까? 쟤다. 이렇게 결론이 흘러가는 거죠. 쟤를 떼내야겠다. 근데 떼내는 것도 실패한 것이고 쟤 때문에 이제 죽었다. 라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일은 어떻게 보내요? 집에다가 작은 뭐 재단처럼 꾸미고 좋아했던 술이라든지 한 잔씩 따라서 놓고 촛불을 켜고 저는 종교는 없지만 기도를 했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냥 좀 놀리는 얘기도 많이 혼자서 한 것 같아요. 드라마 완결 났는데 너 못 봤지? 이렇게 재밌는 거 나왔는데 이것도 못 보고 이런 책도 나왔는데 못 보고 그런 식으로 놀리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많은 사회에서 죽음에 따르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왜 있는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든 망자를 떠나보낼 때 사람들이 뭐 모여서 추억을 하거나 절을 하고 상주를 보고 뭐 이런 장소와 어떤 특정 행동을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실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죽었구나. 얘기도 나누고 모인 사람들과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광경도 보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죽은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의심하게 되고 지금 내가 미쳐서 모든 것을 상상하는 건 아닐까? 어딘가에 살아있는 건 아닐까? 최근에도 그런 꿈을 꿨었어요. 사실은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그런 꿈도 꿨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꿈속에서 느꼈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하고 그랬지? 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이 시리즈가 이제 제목이 애도인데 부제가 자살사별자들이 마음으로 쓰는 부고예요. 장례식에도 참여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고도 아마 못 봤을 거고 써본 적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갔어요. 라고 부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본다면 혹시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다시 태어나면 나무나 돌고래가 되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고 삼각형이랑 동그라미 낙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정리를 매우 잘했고 손이 굉장히 따뜻했고 삶을 힘들어했지만 그만큼 삶에 대해 진지했고 열성적이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원하던 대로 언제나 자유롭고 평안할 것이다. 그 사람이 죽은 지 몇 년 지나서 추모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아는 언니들이라는 합창단에 잠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성소수자 혹은 연대 행사에 가서 공연을 하곤 했어요. 소규모의 공연이라서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성소수자 추모의 행사였어요. 편지글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러면 편지를 받아서 벽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놓는 거죠. 사람들이 편지를 읽는데 지나다니면서 많은 편지를 읽는데 처음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숨길 필요 없이 제가 사귀는 사람이 죽었어요 정도가 아닌 많은 이야기들을 안전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다른 비슷한 경험들이 거기 펼쳐져 있었고 저도 거기에 일부였어요. 그래서 다른 공연을 보면서 울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이 아니었던 거죠. 자살사별자들이 이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나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가족이 사실은 자살로 죽었어 라고 이제 쉽게 말할 수 없는 거. 근데 거기다 성소수자인 자살사별자들은 더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후에 자조 모임에서 그런 상실감이나 슬픔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자조 모임이나 그런 집단 상담은 어떻게 받게 됐어요? 인스타에서 우연히 보게 된 것 같아요. 사별자를 위한 자조 모임이 있고 줌으로 하는 세션이 있는데 일단 저는 무료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에 지원을 해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운 좋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 굉장히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 또 많은 도움을 받았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자 애인이 자살을 한 건데요. 다른 참가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이었고요. 자조 모임에서 제가 감동받았던 것이 팔찌를 주거든요. 앞에 가면은 팔찌가 있는데 색깔별로 나는 자살자의 부모 혹은 뭐 자녀, 형제, 근데 연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고 연인이 있고 그 팔찌를 차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팔찌를 차고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인이 자살했다는 것도 어떤 금기시 되는 면이 있고 하물며 그게 애인이었는데 퀴어일 때 그거는 뭐 몇 겹의 금기가 있는 스토리잖아요. 그거를 공유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냥 사별자의 연인 이런 팔찌, 이 색의 팔찌, 그게 빨간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그 팔찌를 차고 있는 걸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구나. 다 같은 마음이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의 비극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비극에도 같이 울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자조 모임의 특별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애도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독특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누군가 이거를 듣고 저도 이제 9년인데 저는 살아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인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완전한 순간, 그리고 평온한 순간, 행복한 순간, 이것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냥 그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그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순간에는 괜찮거든요. 그게 점점 늘어날 거고. 그 시간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인을 자살로 잃은 김우진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살사별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주위에 내가 이런 상실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편히 말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사인을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자살을 문제 있는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의 시선을 받기 싫어서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커다란 상실을 경험하고도 터놓고 말하지 못하니 위로받을 공간도 적어집니다. 퀴어 자살 사별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 짐이 더 지워집니다. 고인을 보내는 장례 절차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박탈된 애도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퀴어 자살 사별자들이 애도에 이르는 여정은 더 멀고 외롭고 힘겹습니다. 2회에 출연했던 이민지 씨가 자살 사별의 경험을 내 인생에 떨어진 커다란 폭탄에 비유했는데 퀴어 사별자들에게는 그 폭탄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심지어 지뢰까지 묻혀있는 전쟁터에 서 있는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홀로 살아남아 여기까지 걸어오신 생존자들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난 회에 안내드린 것처럼 자살사별을 경험한 분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몇 편을 추려 애도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학 박사 고선규 아주대 겸임교수의 조언을 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살사별자들이 마음으로 쓰는 부고 애도는 영상과 오디오의 박고은 PD, 최혜리 인턴 PD, 사진의 최주영 기자, 인터뷰에 저 김지은이 함께 만듭니다. 오늘도 애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